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1번은 요약집 97페이지를 펴보세요. 97페이지 펴시면은 맨 밑에 97페이지 맨 밑에 3번에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 만약에 그 어떤 공장이 그 시멘트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냈어요. 그 양식업이 떼죽음이 되면 부의복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규제하죠. 그럼 얘는 시멘트 공급을 늘려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버려요. 그럼 주택 공급을 줄이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서 임대료도 올라가게 되죠. 그럼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점프해서 3, 4번을 묶어보세요. 정은 사회가 유리하죠. 그럼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적게 생산되죠. 그러면 4번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그러면 그 생산자한테 그냥입니까?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그럼 적정한 수준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번, 2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그 99페이지 가보세요.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죠. 주택과 주택이 있으면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는 게 부의회복가입니다. 그럼 부의회복가를 제거를 해서 감소시켜서 공장을 전용 주거지구를 바뀌게 되면은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했죠. 그럼 무슨 성을 높였죠? 효율성을 높인 거지 형평성을 추구한 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형 규제로서 부의복가를 제거해서 감소시켜서 시장 실패를 수정했기 때문에 이용을 잘했잖아요. 그럼 이건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요약서 100페이지로 가시면은 장기적인 효과가 나와요. 장기적 효과. 자, 지금 5번을 보시면은 전용 주거 지역을 지정해서 장기적으로 그냥입니까? 시멘트 비용이 증가합니까? 그러면 양은 무조건 이제 주택량은 증가하죠. 그럼 가격은 원래보다 높아지겠죠. 5번도 맞는 지문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7번은 아직은 이제 예상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17번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17번은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한테 임대료 보조하는 그 임대료 보조 정책이다.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주택 보조 정책은 수요층만 있어요. 공급층도 있어요. 2번이 정답인데 아직은 안 뜬 예상 문제인데요. 자, 주택 공급자한테 낮은 수준의 금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면요. 자, 적어놔 보세요. 공급이 그냥이요. 공급이 증가를 해요. 그럼 가격을 떨어뜨리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안전 정책에서는 수요 측보다 유리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은 수요 측 보조에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인 가격 보조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와 직접 관련이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는데, 가격 보조도 할인해 주잖아요, 그죠? 내가 싸게 사니까 주택의 상대 가격을 낮추겠죠, 그죠? 맞고요. 가격 보조에 비해 현금을 더 소비자들은 원하죠. 그럼 현금 보조가 소비자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효용 측면. 그런데 현금 보조에 비해서 가격 보조가 정부 입장에서는 낫죠. 주거 수준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효과가 유리하죠. 5번에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한테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를 일부를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형태를 수요측 보조라고 하죠.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18번에 별표를 3개 쳐보세요. 올해 나오는데. 자, 이건 120페이지 참조를 하시고. 자,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에 오는 것은, 자, 기억. 자, 레버리지는 지렛대 효과는 무조건 위험 감소입니까? 위험 증가입니까?
그럼 타인점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활용하면 위험이 증가되죠. 이거고요. 자, 니은 번이 계산 문제인데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면 총자본에다가 총자본 수익률보다 많이 나와야 되죠.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총과 절을 가지고 지렛대 효과를 알아내는 거예요. 곱하기 부채 비율로 곱하는 거죠. 그래서 요약서 가시면은 지렛대 효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지렛대 효과가 정이냐 아니면 부냐 아니면 중립적이냐 이렇게 가는 거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0이냐. 그러면 자기 자본이 제일 커야겠죠. 그죠? 자기 자본 수익률. 총자본이 중간에 오고요. 저당 수익률이 이자가 제일 낮아야 되죠. 그렇지만 정이 됩니다. 정이 되겠고, 만약에 이게 바뀌면 부가 돼요. 수익률이 낮아지죠. 그 다음에 같으면 지렛대 효과 발생하지 않는 중립적이다. 지렛대 효과는 이 두 가지 갖고 잡아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문제에서 총자본이 10이고요. 총자본이 10이고 저당이 8이면 플러스 이만큼 먹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가 되겠죠? 2%만큼. 부채 비율이 50%라는 것은 내 돈이 100원이면 타인 돈이 50원이라는 얘기예요. 0.5죠. 그죠? 그러면 이건 반띵이죠. 1이니까 11%가 정답이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디귿은 중요한 게, 자,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다 그랬죠. 자, 부는요, 그냥입니까? 저당이 더 높습니까? 그럼 얘가 12% 높죠. 그럼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부채 비율을 낮춰도 영향을 안 주죠. 낮춰도 정으로 전환될 수가 없습니다.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그죠? 근데 이게 요번에 이제 3월 달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제 특강에서 나왔던 게 나왔거든요.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근데 만약에 이자가 낮추면은 전환될 수도 있어요. 뭘 낮추면? 이자. 그럼 얘를 12에서 8로 낮추면은 그냥입니까? 정으로 전환됩니까? 전환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디귿번이 적중될 거예요. 올해. 부채 비율을 낮추면은 전환할 수 없죠. 대답해 주세요. 근데 이자를 낮추면요. 되죠? 절 믿으세요? 얘 나옵니다. 올해 얘 떠요, 얘.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3월 달에 깜짝 놀란 게 제 특강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전기가 와요. 내가 이렇게 적중을 하나? 그죠? 근데 이제 10월 달에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얘가 뜬다는 거죠. 그죠? 나왔으면 좋겠죠? 나오면 수강후기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해커스라고 아시죠? 들어보세요. 해커스 올리시면 수강후기에다가 송우석 교수님 적중했습니다. 쪽집게 강사 이렇게. 근데 올릴 분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올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중로나 강남의 일타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르바이트생을 쓴대요. 한 100만 원 갖고 고용을 한대. 고용을 해서 뭐 그냥 막 짱이다. 두루킹 아세요? 두루킹?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안 좋은 거야. 두루킹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좋은 거야, 두루킹이? 저는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손길이 필요하니까. 근데 뭐 계속 시험지만 보고 저를 안 쳐다보겠어요, 자. 거의 관심도 없고, 그죠? 뭐 네가 찍으면 찍는 거지, 뭐 그렇게 하시는데, 뭐 할게요. 체크하셨어? 올해 디귿번 나와요. 무조건 떠요. 이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없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보시면은 총자본과 저당이 같죠? 시험지 보지 마시고 절 좀 보세요. 뭐 이렇게 자꾸 쳐다봅니까? 그러면 뭐하고 뭐가 같다고요? 총과 저당이 같으면 얘가 10에서 10을 빼죠?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지렛대 효과 발생하지
않는 중립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자본과 저당이 동일하다면 부채비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얘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 2차 과목에 이 공식으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서술해서 이제 고하는 게 나왔는데 저희 공인중개사 시험에 떴었어요. 근데 어떤 띨띨한 애가 부채 비율하고 대부 비율은 똑같아요, 달라요. 근데 이 부채 비율을 대부 비율로 낸 거예요. 착각해서. 그래서 이 시청 들어가서 다 맞춰줬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올해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오는 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방 맞았기 때문에 너네들 죽여봐라. 그러면서 낸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부채 비율을 낮추면은 전환할 수 없죠. 근데 뭘 낮추면은, 이자를 낮추면은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적중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4번이 정답인가요? 4번. 웬 사이렌 소리가 많이 나, 여기는? 자, 19번 갑니다. 사고가 많이 나나, 여기가? 15번, 19번. 자, 19번 갑니다. 자, 이건 뭐 요약서 141페이지 참조하시는데 1번은 왜 틀었을까요? 1이죠, 1.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야 되죠. 1보다 커야지만 투자 가치가 있다고 0을 1로 지워주시고요. 자, 2는 아까 제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건 현가 내부 지수죠. 이건 안 들어갔잖아, 그지? 그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3번은 클수록이죠. 자, 이걸 모르시면은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순투부잖아요. 순투부.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무슨 서비스액으로? 부채 서비스액. 그럼 은행을 보더라도 소득이 많아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현금 수지가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를 빼면은 세전 현금 수지가 되죠. 이 세전 현금 수지가 지분 수익이거든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얘가 더 커야지만 얘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게 클수록 지분 수익도 커지는 거죠. 그럼 작을수록 클수록 내부가 요거보다 작은 경우는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5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제가 이 시청 들어갔던 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똑같아요. 다른 비율이에요. 달라요. 이걸 착각해서 대부 비율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말 그대로 돈 빌리는 비율이에요.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1억이다. 그럼 만약에 60% 6천만 원 빌려주겠죠. 근데 부채 비율은 똑같아요. 다른 비율이에요. 달라요.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죠? 맞나요? 그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예요. 자, 그러면은 타인이 60% 들어갔다면은 나는 40이죠. 그럼 몇 점 몇 배 투자했어요? 1.5배 투자한 거죠. 그럼 150%가 되겠죠. 대부가 80이면 나는 20이죠. 그럼 몇 배죠? 4배죠. 그럼 400%가 되겠죠. 그러면 대부가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높아지겠죠. 아시겠습니까? 같은 비율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부 비율이 약간만 높아져도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도 훨씬 크게 나타나는 거죠. 5번인가요? 자, 20번은 13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00% 나옵니다, 얘는. 137페이지 보시면은 별표를 막 3개 4개 치고 난리 났죠. 자,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영업현금흐름과 매각을 같이 내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현금 수지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현금 흐름을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어요. 그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영업현금 흐름이에요. 영업. 운영이죠. 영업현금 흐름은 자, 우리가 내가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강의 입법을 좀 올리려고 여러 가지 해보았지만 가공기 유용순 말고는 다른 건 안 먹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공기 유용수는 그냥입니까? 쭉 나오니까 되지. 그러니까 어떤 강사들은 막 그걸 암기기법으로 해서 뭐 뭘 빼라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앞에만 쫙 가보세요. 그죠?
가공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유영순. 부세하니까 다시 영세지죠? 맞나요? 근데 가서부터 이제 뭔지가 중요한 거죠. 가가 뭐예요? 가가 가공기야? 가는 토속이죠. 가는 공유. 공실 및 불량물체. 기가 기타 소득. 유효가 나오죠. 유효 총소득. 영업 경비를 뺍니다. 순소득이 나오고.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부채 서비스를 빼죠. 그러면 세전이 되죠. 세전, 현금 수지, 현금 흐름, 영업소득세가 나오죠. 세후가 되죠. 그럼 풀어볼게요. 1번은 무슨 말이냐? 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죠. 근데 90원에서 10원을 더하면 100원이라는 거죠. 이 현금 흐름을 모르면 이건 절대 못 풉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전과 부채를 합치면 순소득이 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순소득과 세전은 그냥이야 동일할 수도 있다. 빚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5번. 과세차장이 그냥이야 적자야. 그럼 세전과 세후가 같다. 맞아요? 영업경비에 소득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럼 소득세는 불포함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매각현금흐름이에요. 매각시. 매도가격서부터 시작하죠. 이 매도가격을 총매각대금이라고 나왔어요. 총매각대금.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죠. 매도경비를 빼죠. 그 다음에 순매도액이 나오면, 자, 주의하실 게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미상환 저당 잔금이에요. 표현이 다르죠, 그죠? 여기 미상환 저당 잔금. 미상환 저당 잔금. 세후가 되나요? 세전이 되나요? 세전 지분 복귀인데 시험 문제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나왔거든요. 틀린 지문이 아니에요, 그죠? 세전 매각 현금 흐름. 양도소득세를 빼죠. 자본이득세를 빼면 세후 매각 현금이 되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이야 미상환 저당 잔금이 있어. 그럼 세전 매각 현금이 총 매각대금보다 작겠죠. 얘기가 다음 넘어가요. 3번은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뜬다. 반드시 뜨는데 정확하게 알아야지 맞힌 문제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배정이 돼서 예전에는 영업 흐름만 내는데 이제는 난이도가 높아져서 매각까지 같이 물어봐요. 아까 같이 물으니까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21번 128페이지. 자, 123페이지로 가보세요. 123에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3번 위험을 밑에 3번에 가신 위험 축소에 1번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이라는 보수적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21번은 123페이지 있듯이 1번 보수적이라는 비관적이에요. 그럼 보수적 예측이라는 것은 수익률을 낮게 잡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상향, 하향으로 고치셔야죠. 고치셨습니까? 하향.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에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위험 관리를 하고요. 5번을 엮으세요. 5번이 연결됩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만약에 위험에 피면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요구 수익률은 상향시키죠. 요게 이제 1번하고 5번을 이제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수익률의 분산과 표준 편차는 투자의 수익이에요, 위험을 측정해요. 위험. 민감도 분석은 어떻습니까? 투입 요소에 따른 결과치인데 미래연금 예측에 영향을 주는 투입 요소 중 하나만 변동시켰을 때 어떻게 변동하는지 분석하는 게 그 요소의 영향을 검토하는 거고요. 4번 미래연금 흐름이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동시키면 비관적인 경우와 낙관적인 경우의 수익성을 또 분석하기도 하죠. 1번이 정답이죠. 자, 22번은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129 참조하시고요.
1번. 자, 1번부터 날아갔는데 효율적 포트폴리오란 동일한 수익에서 최대의 위험은 완전히 또라이죠. 그럼 어떻게 고치냐면 동일한 고쳐보세요. 동일한 위험에서 최대의 수익률을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뒤에도 동일한 위험의 최소의 수익도 완전히 미친놈이죠. 그죠? 그럼 바꿔. 어떻게 바꿔? 자, 제가 바꿔줄게. 동일한 수익률인 경우 최소의 위험 이렇게 가야죠. 고치세요. 고치고. 자, 2번은 뭐가 틀렸냐면 수익률의 극소화요, 수익률의 극대화예요. 위험이 극소화죠. 그만 틀린 게 아니라 자,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정성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죠. 접점이죠. 교차점이 틀렸죠? 그럼 3번이 정답인가요? 포트폴리오 효과란 무작위로 자산을 배합한다면 포트폴리오 구성한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거든요. 자, 이거를 통계적으로 제거되는 것이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두 개의 자산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위험 분산 효과가 작게 크게. 자, 우리 부동산은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유형별로 다르죠. 그 위험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위험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답 3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요약서 144페이지로 가시면 수년가법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1번은 이제 어떻게 틀렸냐면 23번에 1번은 자, 수년가법이란 세후연금 수지와 세후 지분복귀 현값은 맞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책에 있듯이 총투자가 아니라 지분투자를 공제해줘요. 무슨 투자를 공제한다? 지분. 그럼 총이 맞아요? 지분이 맞아요? 지분. 왜냐하면 세후 현금 수지의 부채 서비스액과 세후 지분복귀의 미상환 저당장을 빼줬죠. 그럼 그냥이야 저당은 다 빼줬어. 그럼 나중엔 지분만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총을 지분을 고치시고. 자, 2번은 내부수익법과 수년가법이 그냥이야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계산 문제 때 수년가가 20% 할인율을 알아야 되죠. 그 수년가법이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내부는 구할 필요가 없죠.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구할 필요 없으니 내부수익률법과 수년가법의 위치를 바꿔주세요. 3번에 난이도가 있으니까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합니다. 수년가가 만약에 2억이라면 1억 투자해서 2억 번 게 나요? 5천만 원 투자해서 2억 번 게 나요? 제가 어려운 얘기 합니까? 그러면 초기 비용이 작아야 되죠. 그럼 수익성 지수가 큰 게 좋으니까 3번이 정답이, 4번이 정답이죠. 그죠? 상호 독립적일 때는 똑같아. 하나야. 그럼 수년가가 0보다 크죠? 그럼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내부가 0보다 커야 되죠? 맞나요? 3번이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요약서로 갈게요. 어림세법으로 141페이지. 어림셈법 있어요? 승수법을 얘기하는데 승수법은 승수가 붙었습니다. 우리가 총순전후, 조소득 승수, 총소득 승수, 순영업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 승수, 현금 수지 승수,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승수, 네 가지 승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약서를 보고 얘기하세요. 조승까지는 총투자가 올라가죠. 총투자가 올라가고요. 전후는 그냥입니까? 지분투자가 올라갑니까? 지분투자가 올라가죠.
자, 그러면요. 요 앞에 있는 게 내려오죠. 자, 지금 여러분들 23번을 보시면 세후 현금 수지에요. 승수가 붙었어요. 붙었죠? 자, 안 붙게 되면은 위의 소득이 더 커요. 왜냐하면 자, 빼는 건 아까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죠. 그러면 5원에서 3원 빼면 2원이잖아요. 만약에 얘가 임의적으로 10원, 10원이라면 그냥입니까? 5, 2로 나눕니까? 그럼 큰 걸로 나누고 작은 걸로 나누죠. 그럼 얘가 작고 밑에 게 크다는 거죠. 따라봐요. 승수는 밑에 있는 게 크다. 한 번 더 하자. 승수는 밑에 크다. 따라서 2, 5. 2, 5. 자, 얘도 마찬가지죠. 5에서 3을 빼면 2가 되잖아요. 얘가 10이라고 한다면 올라갔죠. 그럼 5, 2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 밑에 있는 게 위에 거보다 크다는 거죠. 네. 어렵죠. 자, 할게요. 아, 이런 걸 하시다니, 그죠? 그러면 세전, 그럼 이게 바꾸면 되겠네? 세전 현금 수지가 세후보다 크다, 작다, 작다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죠? 체크하셨죠, 그죠? 빨리 따야 돼, 공인중개사. 난이도 계속 높아져. 아시겠죠, 그죠?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올해 안에 빨리 따, 빨리 따. 뭐가 나올지 몰라, 이제 또. 그죠? 이런 게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그죠? 승수가 밑에 있는 게 크다, 그죠?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155 갑니다. 자, 우리가 24번. 자, 155페이지를 참조하시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고정금리는 그냥이야, 금리가 고정됐어. 대답은 잘해. 그럼 그냥이야, 고정 이자율이야. 그럼 이자가 고정됐어? 이자율이 고정됐어? 그렇죠. 이자 지급액이 고정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상한될수록 이자 지급액은 감소하잖아요. 그럼 이자 지급액을 이자율로 고치셨어야죠. 오케이? 그다음에 2번은 뭘 노렸냐? 원리금 균등 상한은 그냥이야 원리금이 균등하는 상한이야. 어떻게 알았어? 글씨에 나와 있잖아. 맞죠? 그냥이야 다 알아. 다 알죠? 아우, 대화를 하자.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져. 여기서 맛이 갔잖아, 그지? 편하게 하자. 여기까지 막 가면 안 되잖아. 뭐가 균등하다고 적혀져 있어? 적혀져 있잖아. 좀 저 좀 찾아보세요, 몇 명만. 좀. 원리 균등하지? 다 아는 거잖아. 그걸 물어본 게 아니지. 그 안에 이자와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점점 이자가 줄죠? 그럼 초기에 이자가 많죠. 화이팅.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처음에 이자가 말고 줄어들거든요. 원금은 작고. 그럼 초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자가 많다는 게 여기 문제의 강력한 팩트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크다? 이자 비중이 높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학계론을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걸 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이거든요. 대출 기간은 인플레이한 이자 변동에 대한 손실을 피하려고 하죠. 그럼 어떤 금리를 원할까요? 변동금리를 원하죠. 맞아요?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시장 이자율이 저당보다 낮은 경우에 차입자의 조기 상환을 유인하겠죠. 4번 정답. 자, 이자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 기간은 좋아요. 그러면 길수록 짧을수록 이자의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시키죠. 그럼 대출자는 짧은 조정 주기를 원하고 차입자는 긴 조정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25번 166페이지. 찾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특강이 근데 내일 그 특강이 또 있죠. 세법이 아닌가요? 세법. 특강은 이제 뭐 하는지도 모르세요? 세법 네 세법. 세법. 세법 꼭 들으세요. 나는 내 특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수님 특강을 얘기해 주는 더 해요. 근데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9월 달에 하는데 9월 달에 20일인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만만해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다음 여기만 부산만 경쟁이 있습니까? 서울도 있습니까? 서울에 종로 막 강남 가면 엄청나게 해요 공부를,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부산에서 닥달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쟁자는 엄청 많아요, 그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좀 학원 자체가 인원이 여기만 없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없어요. 여러분 힘 좀 가지시고 또 중요한 거는 그냥 경기가 안 좋을 때 공부를 해야 돼. 경기 변동 알아? 네. 그럼 항상 저점이야, 고점으로 가. 지금 공부할 때야. 어? 개구리가 움츠리잖아요. 공부할 때고 탁 나중에 딱 중개사를 탁 차리면 어떻게 된다? 쫙쫙쫙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많이 좀 전도 좀 해. 좀 공부 좀 하라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웃겨. 경기가 안 좋잖아요. 안 해. 왜? 미래를 생각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요. 내가 몇 번 하려고 그랬지? 25번. 내 세법이야, 들어. 알겠죠? 그죠? 세법. 또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사인 또 세법 교수님이 강의하니까 들으시면 제가 얘기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저도 웬만하면 각 특강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특강이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몇 명 올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좀 하려고 합니다. 그죠? 하려고 하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이라도 좀 등록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쪽집게 강의 진짜 내가 얘기하지만 예, 거의 뭐 쪽집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특강을 하게 되면 그 특강을 듣거든요. 숙제원들이. 그래서 듣기 때문에 추석 때 요번에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래서 지금도 막 이렇게 문제 쌓아놓고 엄청나게, 왜냐면 제가 솔직히 이제 내년은 부산을 뜹니다. 제가 수도권만 강의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떴을 때 유종의미를 거둬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강을 몇 명이 오거나 안 오거나는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뭐 제가 뭐 돈을 벌거나 지금 돈을 뭐 벌 만큼 더 벌었어요. 저는 이제 강의 자체가 좋아서 재밌어서 하는 것이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합격을 한다는 목적이 쟤를 좀 믿어보자라고 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를 한번 특강을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한 만큼 나와요. 그죠? 계속 듣고니까. 그래서 이제 요것도 지금 MBS라는 게 야매가 있죠. 그죠? 야매가 있는데 들어볼게요. 그래서 25번 들어갈게요. 가시면 자 166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MPTS 그다음에 MBB, MPTB, CMO라는 게 있어요. 그럼 먼저 힘드시니까 콜방어가 몇 글자예요? 그럼 얘하고 얘가 되죠? 주의하실 게 CMO는 그냥입니까? 다계층 채권입니까? 다 돼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초기에는 단기에는 안 돼요. 콜방어. 근데 장기로 갈수록 콜방어가 실현할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얘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투자자가 소리 내는 데 쓰면 투저. 발행 기간이 발이니까 B가 들어가면 발행 기간이고 투자자가 T죠. 그다음에 주의하실 게 혼합형은 그냥입니까? 원투저반입니까? 원리금은 누가? 투자자. 그럼 투자자가 조기상환위험을 지죠? 조기상환위험.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갖고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패스니까 그냥요 다 넘겨요. 지분형이죠. 다 누가 지죠? 투자자. 그죠? 투자자가 조기상환위험을 지죠? 얘 네 글자죠? 콜방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얘는 발발이가 다 위험하죠? 그러면 그냥이야 투자자가 안 위험하죠? 콜방어 되죠? 전체적으로. 얘는 안 되고 얘는 되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자 가볼게요. 초과담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담보가 있다? 자 MPTS는 예전에 내가 특강했던 거가 이제 제가 특강의 자료를 그 금액까지도 적어놨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재를 보시면은
MPTS는 그냥입니까? 초과 담보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발행 기간이 안 위험하거든요. 발행 기간이 다 위험하죠. 그러면 초과 담보가 이제 다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투자자한테 다 넘겨버리니까 발행 기간이 가장 위험이 적고 투자자가 위험이 크죠. 그럼 발행 기간이 초과 담보를 합의할 필요가 없죠. 그럼 그냥요 다 발행해 버려요. 요약집 보고 계시죠? 저당 총액이 1,000억이면 발행액도 1,000억이에요. 그럼 그냥야 담보를 설정 안 해. 안 하고 그냥 다 넘겨버린다는 거죠. 그럼 초과 담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MBB는 그냥요 발행 기간이 다 위험을 쳐요. 그러면 다 발행하지 않죠. 그래서 한 300억의 초과 담보를 설정하거든요. 하고요. 그 다음에 MPTB와 CMO는 혼합형이죠. 그럼 발행 기간이 어느 정도 위험하거든요. 초과 담보를 적게 해요. 그럼 MBB가 더 많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보가 B하고 O가 들어가면은 초과 담보잖아요. 여기 BO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초과 담보 원하지 않겠죠. 얘는 B가 되게 같죠. 하나 들어가고 하나 들어갔죠. 그럼 MBB와 MPTB 중 누가 초과 담보를 많이 원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번 갑니다. 자, 1번 가시면 MBTS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야매로 가기 전에 그냥이야 패스야. 그러면 원리금시권과 저당권을 발행기간이 갖고 있어. 투자자한테 다 넘겨. 그럼 다 누가 위험하니? 투자자한테 다 이전하죠. MBS는. 그 다음에 MPTS는 네 글자니까 콜방어 돼 안 돼? MPTS는 누가 다 위험하니까? 투자자, 조기상환에 대한 콜방어를 할 수가 없겠죠. 자, 3번 MBB는 초과담보 유지하죠? 그럼 초과담보가 MPTB보다 작다 크다? 야매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MBB가 초과담보를 유지한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초과담보를 원한다는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CMO도 혼합형이죠. 그럼 CMO도 혼합형이니까 원리금수익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투자자가 갖고 있으니까 조기상환도 투자자가 지겠죠. 자, 원투죠. 저발이죠. 자, 밑줄 쳐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채무행하면 그냥요 경매 처리해요. 그러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처분하여 얻는 권리가 저당권이라고 적으세요. 무슨 권이다? 집합물의 소유권이 저당권이에요. 저발이죠. 그 저당권을 투자 갖고 있어요. 발행기간이 갖고 있어요. 투자가 아니라 발행기간으로 고치셔야 되죠.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6번 별표 3개. 자, 요약서는 이제 153페이지인데요. 자, 지분은 자기 거고 부채는 남의 건데, 자, 이거랑 똑같아요. 아까랑. 자, 제가 할인기법은 세 가지가 현가, 내부, 지수 암기하라 그랬죠. 이것도 지분을 암기하는 게 좋아요? 부채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부채가 낫죠, 그죠? 이 채자가 빌리 채자예요. 그럼 여기 알고 계시는 사채라든지 채권이 다 부채예요. 그럼 채자가 들어가면 그냥이야 다 부채야. 부채죠. 맞아요? 따라요. 회사채, 국채, 지방채, 잡채. 잡채 찍으시면 안 되거든요. 채자 들어가면. 그다음에 저당은 빌린 거죠. 담보가 들어가도 부채인데 현관패 칠해. 거기 신탁증서금융이 있어? 이거 칠해봐. 그러면 신탁증서금융은 아무것도 안 들어갔죠? 이걸 담보신탁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한다? 담보신탁. 야, 나 그래서 진짜 전기가 오는 게 3월 달에 작년에 간평이 있거든요. 그죠? 그 간평에서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이, 일단은, 그건 확실한 건 아닌데, 내가 그 출제원을 딱 봐서 걔가 내 특강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특강을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감정평가하는 애들한테 담보신탁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채자와 담보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서 얘가 나온다 그랬는데 적중이 됐어요.
근데 그게 10월 달에 공인중개사에서 또 나온 거죠. 난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 내가 적중을 하다니. 그죠? 찾으셨어? 네. 그 현관 배치도 해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다음에 ABS는 차에 장착시키는 거야? 아니죠. 왜 얘를 주의 있게 보냐면 이게 원래 번역하면 A가 어셋 자산이고 빼기 담보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야매만 하지만 제가 지금 대학 교수면서 올해도 학회 논문을 통과시켰거든요. 그죠? 학회 논문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막 조국 그 때문에 난리 났죠? 논문이 그런 논문들이 많아서 문제가 돼요. 논문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회에서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는 빼기 담보입니다. 뭐라고요? 담보. 그죠? 그러면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화 시켰죠? 근데 거기 봐봐. ABS를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출제원이 첫 해 딱 자산 유동화 증권 내니까 그 다음서부터 자꾸 자산 유동화 증권을 내요. 자, 자산을 그냥요 현금화 시켰어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저당 채권 담보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현관 펜치에서 니은 니를 짙게 보시라는 거죠. 근데 작년에 나왔던 거는 A, B, CP 있죠? 자, A가 자산이죠? B가 뭐예요? 담보잖아요. CP가 기여범이고. 그럼 여긴 담보가 들어갔죠? 그럼 암기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그런 거야. 내가 현가 내부 지수를 외우라 그랬지. 현가는 그냥이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돌려와. 근데 내부하고 지수는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채자나 더당 담보가 안 들어갔죠. 그럼 암기하고 가시라는 거야. 대답 좀 해요. 그럼 신탁증서금융과 ABS 나오면 부채금융을 찍으셔야 하는 거죠. 맞나? 메자닝이라는 게 있어요? 메자닝. 내가 어디에 매달려? 야매는 잘해. 공인중개사에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나왔어요. 자,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자 원래는 그냥입니까? 사채로 발행합니까? 나중에 신주를 인수한 권리를 줘요. 그럼 두 가지 권리가 다 나왔죠. 그죠? 그런데 전환사채를 주의 깊게 보세요. 전환사채. 찾았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자, 요번 제가 특강을 하기 위해서 추석 때 어떤 작업을 하냐면 출제원들이 3명이 들어가서 호텔에 감금된 다음에 기출문제를 뺏기지만 어떤 걸 또 했냐면 전국에 갖고 있는 문제집을 다 깔아요. 깔고 가장 많이 나오는 공통적이 전환사채가 많이 나오거든요. 찾았습니까? 자, 그냥이야 전환사채야. 원래 사채인데 주식으로 전환해. 어머. 그러면 그냥이야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 매잔이냐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유력한 게 여러분들 왜 최순실 옛날에 청문회 아시죠? 네.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세요. 박영선 의원이라고 아시죠? 네. 이게 이재용 부회장한테 딱 이렇게 이제 딱 게시판에다가 이 두 가지를 적고 얘기해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 그럼 얘네들 원래는 그냥이야 채권이었어. 뭐로 전환했어? 주식으로 전환해 주니까 이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리에 대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이야 청문회 나왔어. 나왔어. 매스컴을 탔네?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믿어, 이씨. 그럼 어디에 매달려? 매달려. 그 매자니는 이 두 가지를 찍는데 여기도 사채가 들어갔죠? 그래서 부채 찍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그냥이야 짜가 사채야. 얘는 부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럼 아까 똑같은 거야. 내가 이직간을 찍으라 그랬죠? 그럼 토지용 규제인지 직접인지 간접인지 해야 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부채인지 지분인지 매장인지를 골라야 돼. 준비됐어? 저당금융. 무슨 금융이냐고. 저당금융이 무슨 부채금융이지. 부채금융. 저당금융. 부채. 신탁증서금융. 부채. 신디케이트.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죠. 아시겠어? 그 다음에 자산유동화증권, 부채금융, 신주인수권 부사채, 전환사채, 매자닝이죠. 자산담보부 기여보험, 부채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 이건 거의 99% 나와.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문을 나왔어? 자격증 따라왔어? 맞히면 되지? 내 말이 틀려? 그럼 강사는 학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빨대로 쪽쪽쪽 빨아먹는 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전신주의 이거 갖고 지분은 영어로도 많어. 이걸 다 암기하지 마시고 부채 쪽으로 가라는 거지. 그럼 신디케이트는 그냥이야. 아무것도 안 들어가. 채자도 안 들어갔고 저당도 안 되니까 의심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이 되잖아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오케이?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